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감탄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역시 엘러리킨 미스터리 매거진 50주년 특별 기념판에 수록된 작품이고요. 1980년대 미국의 들소죠. 버펄로가 멸종 위기에 처했을 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클라크 하워드 미스테리 추리 소설 마지막 버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탱크 셔먼의 딸은 아버지를 살살 흔들었다. 탱크 일어나세요. 브루노가 죽었어요. 탱크는 구두만 벗고 옷은 그대로 입은 채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브루노가 죽었다고? 한나 얘기겠지. 그는 구두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브루노예요. 한나는 살아있어요. 브루노가 죽었어요. 탱크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렇다면 일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는 승마용 구두를 꿰어 신었다. 그 구두는 18년째 신는 것으로 가죽이 장갑처럼 부드러웠다. 구두를 신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브루노가 죽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마땅히 한나가 먼저 죽어야 했다. 브루노는 젊었고 한나는 늙었다. 게다가 브루노에겐 많은 돈이 걸려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는 딸인 델리아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닥터 루이스가 조사하러 갔어요. 그녀는 좁은 방을 질러가서 커피포트 밑에 불을 켰다. 그리고 찬장에서 잔을 꺼내 복숭아 브랜디를 한 잔 따랐다. 브루노가 죽었으니 그 사람들은 한나를 사냥하겠다고 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 탱크는 힘주어 말했다. 한나는 너무 늙었어. 한나를 상대하는 건 사냥이 아니라 표적 사격이야. 커피가 끓자 델리아는 브랜디를 부은 잔에 커피를 따른 후 가지고 왔다. 탱크는 커피를 마시며 딸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어머니를 닮아 까마귀 날개처럼 숱이 많고 새까맸다. 광대뼈는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쇼쇼니 인디언들처럼 튀어나와 있다. 눈만 자기를 닮아 엷은 푸른색이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탱크라고 불렀다. 지금 19살인 그녀의 몸은 부드러운 굴곡이 있었고 단단했다. 그녀 혼자 이동식 주택에 살면서 식당 뒷방에서 하는 불법 블랙잭 게임의 딜러 노릇을 하고 있었다. 탱크는 델리아를 낳은 방에서 아직도 살고 있었다. 그는 6년 전 철을 잃은 뒤로 재혼도 하지 않고 쓸쓸히 살고 있었다. 게다가 델리아가 1년 전에 떠난 후로 줄곧 혼자였다. 전시장에 안 가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간다. 그는 뜨거운 커피로 손을 데우려는 것처럼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딸에게 미소 지었다. 네가 내 커피에 브랜디를 넣으면 엄마가 야단쳤던 거 생각나니? 네. 델리아도 미소 지었다. 네 엄마는 항상 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썼지.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많이 썼지.
하지만 난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질 못했다. 만일 한나가 생각대로 먼저 죽었더라면 나도 생전 처음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적어도 네 엄마와 브루노에게는 중요한 일을 말이다. 그런데 브루노가 먼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됐구나.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야단을 쳤을 거야. 탱크는 머리를 흔들며 커피를 마셨다. 그는 팔다리가 껑충한 근육질의 남자로 나이는 50세였다. 그는 얼굴에 상처가 많았다. 20년 전에 그는 인디언과 상대하는 권투쇼의 대원으로 이 고장에 왔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댄 셔먼이었지만 워낙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여서 탱크라고 불렸다. 셔먼 탱크의 이름을 따서 탱크 셔먼이라고 별명을 붙인 모양이었다. 그는 탱크처럼 단단했다. 맷집도 좋았지만 여기 왔을 때는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은 뒤였다. 몬타나주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백인을 싫어하는 한 인디언이 그를 묵사발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쇼다는 탱크를 남기고 그 인디언을 데리고서 떠났다. 델리아의 어머니는 세븐일레븐 뒤에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크래커와 소시지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의 입술은 기괴한 모양으로 부어 있어서 잘 씹지도 못했고 눈은 너무나 부어올라서 앞을 못 볼 지경이었다. 델리아의 어머니는 그런 탱크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뒤로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 델리아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다. 탱크는 커피를 다 마신 후 말했다. 전시장에 가자. 그의 오두막은 작은 언덕 기슭에 있었다. 탱크와 델리아가 언덕을 내려가자 전시장 울타리에는 벌써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전시장이라고 해봐야 울타리를 둘러친 작은 우리에 불과했다. 우리 옆에는 헛간이 붙어 있었고 헛간에는 번지르르한 붉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살아있는 단 2마리의 버펄로, 입장료 땡땡 달러. 관광객들이 입장권을 사서 울타리를 빙 둘러서며 헛간문이 열리고 브루노와 한나가 울타리 안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브루노와 한나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남아있는 마지막 2마리의 버펄로였다. 그런데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것이었다. 탱크와 델리아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갔을 때 근처 크로우 관리소에서 온 인디언 보호지역 수의사인 늙은 닥터 루이스가 브루노에 대한 진찰을 막 끝내고 있었다. 사인이 뭡니까? 탱크는 쓰러져 있는 거대한 짐승을 바라보며 물었다. 심장마비야. 살이 너무 쪘어. 900kg도 넘게 나갔을 거야. 수의사는 무릎을 털면서 말했다. 탱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타리 속에만 갇혀 있었으니 살을 뺄 수가 없었죠. 닥터 루이스는 작은 수첩에 노트를 했다. 몇 살인지 알아? 9살입니다. 그놈이 태어날 때 제 아내가 받았어요. 딸이 죽은 버펄로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것을 보고 상처투성이의 복서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울타리의 한쪽 구석을 보았다. 한나가 조용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순놈인 브루노와는 달리 한나는 암놈으로 나이가 많았다. 적어도 30은 되었다. 한나는 보통 버펄로보다 털이 가늘었고 연했다. 그녀의 목과 어깨털이 금발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조상 중에 흰 버펄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나는 브루노보다 훨씬 작아서 어깨 높이가 약 1.5m쯤 됐고 무게는 320kg가 약간 넘었다. 이렇게 되면 사냥은 취소되겠군요. 탱크가 물었다. 그건 델리아가 자기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수의사는 자기가 한 말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야 물론이지. 한나를 사냥하는 건 이제 스포츠가 아니야. 그녀는 너무 늙었어. 그들은 한나에게 갔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이 세 사람은 손을 내밀어 한나를 만졌다. 의사가 말했다. 자, 이제 너는 북미 대륙의 마지막 버펄로라는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됐다. 어쩌면 우표에 한나의 그림이 채택될지도 몰라요. 델리아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델리아, 네가 태어나기 전의 얘기지만 버펄로가 그려진 5센트짜리 동전이 나온 적도 있었단다. 연한 갈색의 공원 경비대원 복장을 한 예쁘고 젊은 여자가 헛간에서 나와 그들 앞으로 왔다. 고등교육을 받은 듯한 침착한 모습의 백인 여자는 델리아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전부 갖고 있는 듯 했다. 안녕하세요, 닥터 루이스. 안녕하세요, 셔먼 씨. 안녕, 델리아. 그녀는 한나의 목걸이에 줄을 맸다. 본부에서 이 전시장을 폐쇄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한나의 발톱도 깎아두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정말 멋지죠? 닥터와 탱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뭐가 멋져? 닥터 루이스가 물었다. 그러나 그와 탱크는 직감적으로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사냥 말이에요. 브루노를 상대할 때와 다르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버펄로 사냥이에요. 이건 역사예요. 이건 야만적인 짓이야. 닥터 루이스가 반박했다. 그러자 그녀는 예쁜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표는 팔렸고 추첨은 이미 끝났어요. 주정부가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절대로 안 돼. 정부가 그럴 수는 없어. 델리아가 불쾌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당연해요. 젊은 경비대원은 델리아가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 말만 계속했다. 그들은 한나가 늙었다는 걸 감안해서 규칙을 약간 바꿨어요. 브루노를 12시간 먼저 출발시키기로 했던 거 기억하세요? 한나는요, 24시간 먼저 출발하게 한대요. 그녀는 한나에게 시간을 더 주게 되어 기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닥터 루이스는 정나미가 떨어져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탱크와 델리아도 함께 떠났다. 탱크의 오두막으로 언덕을 올라가며 델리아가 말했다. 결국엔 중요한 일을 할 기회를 얻은 것 같군요.
탱크는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살아있는 암 버펄로들이 너무 늙어 새끼를 낳지 못해 버펄로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주 정부는 즉시 두 가지 일을 실시했다. 하나는 울타리를 치고 살아있는 버펄로를 가두어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적으로 복권을 발행해서 미국의 마지막 버펄로 사냥을 할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다. 그 사냥에 성공한 사람은 버펄로의 머리와 가죽을 갖게 된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모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주정부는 소속 기관인 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마지막 버펄로 전시장을 1년에 9개월 동안 열게 했다. 공원경비대가 운영하는 전시장은 적은 인원으로 주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버펄로가 전시되는 울타리를 빙 둘러싸고 자판기도 설치되었다. 25센트를 넣으면 자판기에서는 버펄로의 먹이를 작게 뭉친 합성 음식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이 나왔다. 사람들은 그걸 사서 우리 속의 원숭이에게 땅콩을 던지듯 던졌다. 하지만 버펄로들은 원숭이와 달리 재주를 부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채찍을 쓰면서까지 버펄로에게 재주를 부리게 해보려 했지만 버펄로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공원 경비대원이 버펄로를 울타리로 끌어내기만 했다. 그러면 버펄로는 가만히 서 있었고 어린애들은 합성 음식물을 버펄로에게 던졌다. 그것만으로도 버펄로 전시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런 단순한 방식의 버펄로 전시만으로도 꽤 큰 돈을 벌었지만 버펄로 사냥 복권에 비하면 하찮았다. 주정부 회계감사원의 한 젊은 마법사가 복권 판매 계획을 세웠다. 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편 판매를 하기로 한 복권은 200만 장으로 한 장에 $5나 했다. 복권은 한 달 만에 전부 팔려 주 정부는 단시일 안에 $1,000만 벌어들였다. 사냥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투자 목적으로 표를 샀다. 추첨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당첨된 사람으로부터 표를 사드리겠다는 광고가 신문에 실렸다. 당첨자는 단 3사람이었다. 행운의 당첨자들은 뉴욕에 있는 피아노 조율사, 멤피스에 사는 한 웨이터, 그리고 네바다의 목동이었다. 피아노 조율사는 표를 배우인 그레고리 킹스턴에게 $10,000를 받고 팔았다. $5가 $10,000가 된 겁니다. 웨이터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하몬 랭포드에게 $8,500를 받고 팔았다. 목동인 레스터 애쉬는 버펄로 머리와 가죽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표를 팔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배우나 작가보다 더 훌륭한 사냥꾼이라고도 생각했다. 브루노가 죽고 2시간이 지난 뒤에 추첨된 표를 갖고 있는 3사람에게 사냥하러 오라는 연락을 했다. 살아있는 마지막 버펄로인 한나는 금요일 정오에 50마일 떨어진 대초원에서 풀어놓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첨된 3사람은 24시간 뒤인 토요일 정오에 버펄로 사냥을 자유롭게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목요일 자정에 탱크 셔먼은 떠날 준비를 완료했다. 탱크의 포드 픽업 트럭 뒤에는 말 수송 트레일러가 달려 있었다. 원래 트레일러는 말 2마리를 수송하는 것이었지만
중간 칸막이를 없애고 커다란 칸 하나로 만들었다. 트럭을 전시장 울타리에서 약 900m가량 떨어진 곳에 세우고 탱크와 델리아는 절단기로 헛간문에 잠긴 자물쇠를 잘랐다. 그리고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한나를 끌고 나왔다. 늙은 버펄로는 토끼처럼 순해서 델리아가 신선한 풀을 먹이면서 탱크가 목에 줄을 걸 때 조용히 서 있었다. 버펄로를 트레일러에 싣고 문을 잠근 뒤 탱크는 델리아에게 봉투를 하나 주었다. 집과 땅 문서가 이 안에 있다. 그리고 네 어머니 저금 통장도 들어있어. 어머니는 죽을 때 $640를 저축했지. 네가 21살이 되면 네 것이 된다. 참, 그리고 이 차의 권리증도 그 안에 들어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그뿐인 것 같다. 델리아는 가져온 종이봉지와 보온병을 꺼냈다. 샌드위치하고 커피예요. 커피에는 알았어. 그는 봉지와 보온병을 픽업 트럭 운전석에 놓고 감기에 걸린 듯 코를 훌쩍했다. 하지만 그는 감기에 걸리진 않았다. 몸 조심해라, 얘야. 그가 무뚝뚝하게 말하고 트럭에 타려다가 몸을 다시 돌렸다. 얘야, 나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고 네가 오두막에서만 살게 했다.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란다. 내 말 알아듣겠니? 그럼요. 하지만 아빤 저에게 포커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동차 타이어 바꾸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다람쥐가 손바닥에서 놀게 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런 걸 못 배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는 억지로 누를 수 있었지만 흐르는 눈물만은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둠 때문에 탱크가 눈물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았다. 이제 떠나야겠다. 그는 트럭 문을 살살 닫고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뒤에 남은 델리아는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안녕히 가세요, 아빠. 탱크는 고속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속도를 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야, 로즈. 로즈는 죽은 아내의 이름이었다. 아내는 항상 그에게 중요한 일을 하라고 했다. 그녀의 인디언 이름은 앵초꽃이었다. 영어로는 프라임 로즈라고 한다고 굳이 괄호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프라임 로즈. 앵초꽃이 피기 시작한 6월에 그녀가 태어났다고 그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나중에 그녀가 백인들과 함께 살게 되자 이름을 로즈로 줄였다. 탱크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름답기는커녕 예쁘지도 않았다. 얼굴엔 별 특징이 없었고 미간이 좁았다. 코는 너무나 길었고 한쪽 볼에는 마마 자국이 있었다. 머리카락만은 광을 낸 만호처럼 광택이 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탱크는 그녀의 외모보다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아름다움을 수없이 볼 수 있었다. 그녀의 희망과 꿈과 프라이드와
사랑을 나눌 때의 적나라함과 그녀가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즐거움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그녀가 그에게 버펄로를 처음 보여준 것은 그를 치료해주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때였다. 그날은 로즈가 사탕무 공장에 나가지 않고 쉬는 날이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프차를 타고 30마일 밖의 평원으로 갔다. 그 외진 평원에 작은 버펄로 무리가 있었다. 황소가 3마리, 암소가 1마리, 그리고 새끼가 6마리였다. 그들은 관광객들에 의해 블랙힐에서 북서쪽으로 내쫓긴 첫 번째 버펄로 무리였다. 저 버펄로들이 얼마나 고생하게 생겼는가 보세요. 저 아이들이 서서 관망하는 모습에 얼마나 위험이 깃들어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렇게 말하던 그녀의 눈에 갑자기 이슬이 맺혔다. 저들은 자기들의 세계가 끝나가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한때는 미국에 6천만 마리의 버펄로가 야생하고 있었다고 그녀가 말했다. 미국의 북쪽 평야에서 야생하고 있던 버펄로 무리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커다란 대형 육지 동물 집단이었다. 들에서 사는 인디언들에게 거대한 버펄로 무리는 그들 경제의 대들보였다. 그들은 인디언 전 종족에게 음식물, 의복, 집, 약 등을 제공했다. 인간과 동물 간의 그런 자연적인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백인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그들은 우리 인디언과 마찬가지로 고기와 가죽 때문에 버펄로를 죽였죠. 그건 좋았어요. 버펄로는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버펄로를 죽이고 고기는 햇빛에 썩게 놔뒀어요. 그런 행위도 명예스럽진 않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스포츠 때문에 버펄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재미로, 오락으로 그들을 죽였어요. 처음엔 수만 마리씩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버펄로 빌이라고 하는 도살자 코디는 7개월 동안에 4만 2천 마리를 혼자서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버펄로들을 수십만 마리씩 사육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몇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 대부분이 블랙힐에 있고요. 하지만 버펄로들은 이곳으로 천천히 다시 모이고 있어요. 왜 모이지? 탱크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매료되어 물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물들은 자기 종족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매년 새끼 수가 점점 적어지고 무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고 그들 종족이 최후를 맞이할 장소를 찾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풀이 많은 평원을 찾아가죠. 그들이 누워서 위험 있게 죽음을 맞이할 장소를 찾는 거죠. 탱크가 로즈라는 쇼쇼니 인디언 여자와 사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그녀는 버펄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어가는 걸 가슴 아파했다. 그녀의 죽음을 애석해하면서도 탱크는 마지막 버펄로인 브루노와 한나가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을, 사람들 사냥복권의 대상이 된 것을 로즈가 보지 못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이건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야. 탱크는 한나를 뒤에 달린 트레일러에 싣고 동남쪽으로 달리면서 생각했다. 그는 5시간쯤의 여유가 필요했다. 그러면 그들과 약 250마일을 떨어지게 된다. 그만하면 충분할 것 같았다. 어쩌면 충분하지 못할 것도 같고. 동이 트고 2시간이 지나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텅 빈 정시장 울타리 속을 화가 잔뜩 나서 서성이고 있었다. 없어졌다니 무슨 소리야. 버펄로처럼 큰 게 어떻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의 이름은 그레고리 킹스턴이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였지만 지금은 연기를 하고 있진 않았다. 그는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주에서 이 사냥을 보장했어. 2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몸집이 작고 뚱뚱했지만 행동거지는 더 당당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인 하몬 랭포드였다. 그도 킹스턴처럼 비싼 사냥복을 입고 있었고 손으로 만든 조각한 외제 고급 사냥총을 들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곳 책임자는 누구요? 네바다주의 카우보이인 3번째 사나이 레스터 애쉬는 한 발자국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청바지와 가죽옷 등 튼튼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공원관리공단의 대변자가 사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어젯밤에 누군가 한나를 데리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는 이미 상황을 통보했고 지금 이 순간에 주 전체에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버펄로를 유괴한다는 말이야. 킹스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2 팔을 번쩍 쳐들었다. 지금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만해, 킹스턴. 우리는 아무 버펄로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버펄로는 특수한 버펄로야. 이 일을 스포츠로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보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몬 랭포드는 말을 중단하고 레스터 애쉬를 흘낏 보았다. 레스터 애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줄곧 미소만 짓고 있었다. 랭포드는 말을 계속했다. 어쨌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 파악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는 버펄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놈은 지금 어디 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길 찾아가느냐 말이야. 공원관리공단 사람이 말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습니다. 주의 모든 도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그레고리 킹스턴이 랭포드에게 물었다. 버팔로의 위치가 확인되는 대로 거기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다른 녀석들이 버펄로에게 총을 쏴대기 전에. 여기에는 픽업 트럭에 총을 싣고 청바지를 입고 카우보이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 중 몇몇은 마지막 버펄로를 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할 거야. 당신처럼 말이지. 레스터 애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랭포드가 능글맞게 웃었다. 그래.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2 사람은 서로 노려보다가 상대를 이해했다. 랭포드가 말을 계속했다.
우리한테는 빠르고 융통성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해. 그는 공원관리공단 사람에게 몸을 돌렸다. 헬리콥터를 임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여기서 얼마나 돼요? 50마일입니다. 거기로 빨리 갑시다. 버펄로를 발견했을 때 헬리콥터를 갖고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주에서는 이의가 없겠지요? 공원관리공단 사람은 어깨를 으쓱했다. 예, 세 사람이 똑같이 시작한다면은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총을 쏘시면 안 됩니다. 그야 물론이지. 우리는 야만인들이 아니야. 그는 킹스턴과 애쉬를 바라보았다. 다들 약속하는 거지? 약속했어. 배우가 말했다. 갑시다. 애쉬가 말했다. 그보다 3시간 전, 탱크는 픽업 트럭을 느릅나무 숲지대에 세우고 오터에 오두막이 있는 숲속으로 걸어서 갔다. 사방은 아직도 어두웠다. 새벽이 오기 전에 섬뜩한 공허함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오터의 오두막집 문에 가볍게 노크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런 시간에 늙은이를 귀찮게 구는 거요? 꼼짝도 못하는 늙은이를 해치러 온 나쁜 사람이요? 오터, 저는 셔먼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기 전에 남자입니다. 왜 왔어? 난 가진 게 없어서 자네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네. 난 돈이나 귀중품이 없다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어. 그런 나한테 왜 왔나? 당신의 지혜를 얻으러 왔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거는 내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네. 같이 온 사람은 몇 명인가? 탱크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혼자 왔습니다. 꽤 많은 영감쟁이, 이제 연극은 그만 좀 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오게. 문 옆에 초가 있네. 문 안으로 들어가 탱크는 촛불을 켰다. 대단히 더럽고 궁핍한 방안이 보였다. 한쪽 구석에는 푹 꺼진 매트리스가 있는 낡은 간이 침대가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더러운 접시와 냄비가 잔뜩 쌓인 녹슨 싱크대가 있었다. 또 다른 구석에는 망가진 문짝이 달린 낡은 옷장이 있었다. 옷장 속에는 걸레 같은 옷만 몇 벌 걸려 있었다. 그 외의 바닥과 벽은 때와 먼지 투성이었다. 탱크는 그 방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오터는 입에 시가를 물고 큰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위스키병이 놓여 있었다. 탱크가 문을 닫는 동안 노인은 들고 있던 쌍발 산탄총을 방바닥에 놨다. 요새 어떤가? 연약한 얼굴. 노인이 물었다. 그가 탱크를 처음 봤을 때 탱크의 얼굴은 맞아서 묵사발이 난 상태였었다. 그 후로 오터는 탱크를 연약한 얼굴이라고 불렀다. 저는 괜찮습니다. 영감님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늙은 인디언은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 탱크는 미소를 지으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오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었다. 이동식 에어컨, 컬러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냉장고, 발전기, 작은 욕실, 온수 욕조까지 있었다.
밀주 사업은 어떻습니까? 오터는 일어서서 담요를 어깨에 걸쳤다. 내 고객들은 충성스러워서 그럭저럭 견디고 있다네. 내 손녀딸은 아직도 백인들 노름에 딜러 노릇을 하고 있나? 네. 기회가 생기면 속이기도 하는가? 관광객은 속이죠. 잘하는 짓이야. 혼혈 인디언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백인을 속여야 해. 그는 전기불판에 물을 올려놓았다. 자, 모처럼 왔잖아. 테이블에 앉아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보게. 탱크는 늙은 인디언에게 자기가 한 일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로즈에 대한 얘기와 그녀가 버펄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말할 때 오터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탱크가 이야기를 끝내자 오터는 일어서서 커피와 브랜디를 따라가지고 왔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버펄로를 데리고 갈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총 맞을 걱정을 하지 않고 나머지 생애를 조용히 보낼 곳이 필요합니다. 한나가 조용히 죽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딸인 로즈도 그러기를 원할 겁니다. 오터는 커피를 마시며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떠오르는 생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여러 번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오터는 잠시 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말했다. 베어 마운틴 옆에 있던 디치 계곡 생각나나? 아, 블랙힐 지역에 있는 곳 말입니까? 델리아가 어릴 때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소풍 갔던 곳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바로 거기야. 디치 계곡 위쪽으로 높은 곳에 풀밭이 있네. 그 고원은 얼마 남지 않은 디어필드 인디언 부족의 땅이야. 그곳은 블랙힐 국립공원 경계 안에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는 그곳을 디어필드 부족에게 양도했지.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없으니 관광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양도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디어필드 부족은 그 땅을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들에게는 몹시 신성한 곳이지. 버펄로가 한나라고 했나? 한나가 거기에 가기만 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로 가는 길이 모두 비포장이야. 버펄로가 늙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데요? 2100m쯤 되지 아마. 1800m까지는 자갈길이 이어져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솔길이야. 자네가 야생 염소를 훔쳐왔던 거라면 좋을 뻔했네. 자네는 한 번도 똑똑하게 행동한 적이 없구만, 연약한 얼굴. 가는 길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나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오터는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지도를 그려 탱크에게 주었다. 이제 밖은 날이 밝았고 두 사람은 트레일러로 갔다. 탱크는 한나를 운동도 시키고 식사도 먹일 겸 트레일러에서 꺼냈다. 오터가 말했다. 훌륭한 버펄로야. 당신 종족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훌륭한 버펄로를 총으로 쏘려 들겠지. 그들의 피부색이
나와 같다는 것만으로 내 종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탱크는 버펄로를 나무에 매놓고 오타와 같이 오두막으로 갔다. 늙은 인디언이 아침을 만들었고 두 사람이 같이 식사했다. 탱크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오터는 자동차에 가서 한나를 차에 옮겨 싣는 일을 도왔다. 탱크가 차에 타고 시동을 걸자 오터는 트럭 문에 손을 얹고 말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고원이 있어. 누구나 그 고원에 올라가지. 어떤 사람은 하루를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있을 거야. 누군가는 또 잠깐 동안만 있을 거고. 그러나 그가 그곳에 있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의미를 갖는 순간이네. 그걸 위해서 위대한 분은 사람을 땅에 내려보내신 게 아닐까. 디치 계곡 위에 있는 풀밭이 자네의 고원인지도 몰라. 연약한 얼굴. 그는 탱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람과 함께 떠나거라, 내 아들아. 탱크는 침을 꿀꺽 삼키고 고개를 끄덕인 후에 출발했다. 헬리콥터는 버펄로가 유괴된 곳에서 200마일 이내의 곳들을 모두 수색했다. 조종사 옆에는 작가 하몬 랭포드가 앉았고 그들 뒤에는 배우 그레고리 킹스턴과 카우보이 레스터 애쉬가 앉았다. 세 사람은 쌍안경으로 아래를 살폈다. 아, 미치겠군. 킹스턴이 중얼거리면서 랭포드의 어깨를 톡톡 쳤다. 대체 왜 여길 수색하고 있나? 다시 말해봐. 그는 항공기의 소음 때문에 고함을 쳐야 했다. 작가도 같이 고함 쳐서 대답했다. 오늘 새벽 4시 말 운반용 트레일러를 단 픽업 트럭이 데이톤에서 기름을 넣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연락이 왔어. 주유소 사람 말에 의하면 트레일러 안에 있는 짐승이 담요를 덮어 쓰고 있었는데 운전사가 로데오 황소라고 말을 했대.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우리의 버펄로 한나일지도 모르겠다고 했어. 그들이 길레트 쪽으로 갔대. 그래서 우리는 길레트 남쪽을 조사하고 있는 거야. 배우는 그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레스터 애쉬는 그의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그가 썬더베이신 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쪽은 커다란 목초지대거든. 버펄로를 풀어놓기 알맞은 곳이지.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군. 킹스턴은 미소 지으며 애쉬의 무릎을 다정하게 토닥거렸다. 애쉬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몸을 빼냈다. 조종사는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계속하며 콘솔에 나타난 수색한 바둑판의 칸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들은 목초지를 깊숙이 들어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 야생동물 등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조리 수색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버펄로 한나는 보이지 않았다. 1시간 후 조종사는 작가 랭포드에게 말했다. 곧 착륙해서 급유를 해야 합니다. 그가 말을 하자마자 전시장 관리공단 사람으로부터 무전 연락이 왔다. 민간 순찰 항공기가 트레일러를 목격했습니다. 오사지 남쪽의 16번 도로에서 블랙힐을 향해 가고 있었답니다. 주 경계를 넘을 게 확실해서 남다코다 주 경찰에게 도로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진전되는 상황 계속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사지는 얼마나 되나? 랭포드가 조종사에게 물었다. 50마일쯤 됩니다. 갈 수 있겠나? 겨우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지에서 급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로 가자고. 하몬 랭포드가 명령했다. 탱크는 자동차에 있는 라디오를 준법 기관들의 주파수에 맞춰놨기 때문에 남다코다주 경찰이 도로를 차단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도로 차단 시설을 커스터, 포 코너스, 그리고 85번 도로와 16번 도로의 교차 지점에 설치했다. 탱크는 자동차를 길가에 세우고 오터가 사는 썬댄스 주유소에서 얻은 지도를 폈다. 그가 주유소에 섰을 때 트레일러의 덮개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안을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경찰에게 자기 위치를 가르쳐 준 것은 주유소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오사지 근처를 지날 때 자기 위를 낮게 날아가던 비행기가 알려준 것 같았다. 탱크는 지도를 검토하고 경찰의 도로 차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 경찰은 그가 블랙힐 깊숙이까지 자동차를 몰고 갈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 차단 위치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탱크는 알고 있었다. 블랙힐에 약간만 들어가서 샛길로 빠질 수가 있었다. 거기서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디치 계곡에 바로 다다를 것이다. 그는 차에서 내려 트레일러의 덮개를 약간 걷었다. 그리고 털이 무성한 한나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즐겁게 말했다. 우리가 나쁜 놈들을 이길 거야. 탱크는 그들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사지에서 랭포드는 도로 차단 책임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물론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을 봉쇄하는 일에 협조하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글로 쓰게 된다면 당신과 그 부하들에 대해서 좋게 쓰겠다는 걸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당신 부하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 나와 동료들이 이 일을 처리하면 그래야 모든 게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 일을 범죄의 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기고 있죠. 골치는 약간 아프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는 민간 순찰 항공기와 통화했다. 그자의 모습이 아직도 보입니까? 네, 랭포드 씨. 그는 디치 계곡으로 가는 샛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선회하면서 그를 잃지 않도록 하시오. 우리도 곧 이륙할 것 같으니 조금 뒤에 만날 거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한번 만납시다. 같이 사진도 찍고 다른 일도 해봅시다. 통화 끝! 랭포드가 몸을 돌렸다. 킹스턴과 레스터 애쉬는 그가 악마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면 버팔로를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 같소. 만일 유괴범이 반항을 하면 당신들도 그와 함께 대항하겠지요. 킹스턴이 이마를 찌푸렸다. 당신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오? 랭포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라이플을 집어들고 약실에 실탄을 장전했다. 그를 바라보며 레스터 애쉬는 미소만 지었다. 샛길을 떠나 고원으로 올라가는 자갈길로 들어서면서 탱크는 순찰기가 아직도 자기 뒤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순찰기에 탄 사람들은 자기를 잡을 수 없었다. 그 근처 산에는 항공기가 내릴 만한 곳이 없었으니까.
항공기는 그의 위치를 남들에게 무전으로밖에 알릴 수 없을 것이고 그는 이미 목적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그는 도로 차단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절대 자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자갈길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고원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었다. 그는 미간을 모으며 한나가 그 길을 따라 올라오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길이 얼마나 가파른가,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에 일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생각했다. 흙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나는 발톱을 깎아두어서 돌이 있는 곳에선 쉽게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자갈길 끝에 닿자 자동차를 가능한 한 숲속으로 깊이 넣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아무리 깊이 집어넣어도 결국 트레일러의 일부분이 숲 밖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착륙할 수 없을 테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자, 가자. 그는 한나를 트레일러에서 끌고 나와 목을 쓰다듬어 주었다. 위쪽의 지형을 살펴보고 가장 덜 가파른 길로 한나를 끌고 갔다. 그는 1미터쯤 한나 앞에 서서 목에 건 줄을 단단히 잡고 앞으로 끌었다. 북미 대륙의 마지막 버펄로 한나는 반항하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생각을 했다. 탱크와 한나가 비탈길을 올라가기 시작한 지 1시간 후, 헬리콥터는 순찰 항공기를 만났다. 그들은 어디 있어? 랭포드는 무전을 통해 순찰기 조종사에게 물었다. 산비탈의 나무 밑에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에 가려서 보이진 않아요. 고원지대를 반쯤 올라갔을 겁니다. 랭포드는 일을 훌륭하게 처리했다고 순찰기 조종사를 칭찬하고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명령했다. 저 고원에 헬리콥터를 착륙시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즈퍼스 인디언과 혼혈인 조종사가 대답했다. 저긴 디어필드 부족의 신성한 땅입니다.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랭포드는 총구를 조종사 쪽으로 향했다. 나는 꼭 내려야겠어. 네즈퍼스 혼혈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이나 당신의 친구들이 이 헬리콥터를 조종할 줄 모른다면, 그리고 제가 만약 당신이라면 그 총을 조심하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빨리 떨어지거든요. 랭포드는 입을 꽉 다물며 총구를 치웠다. 그는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 $100짜리 지폐 5장을 뺐다. 좋아. 그럼 우리가 뛰어내릴 동안만 풀밭 위에 낮게 떠 있어 주게. 조종사는 돈을 챙겼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0m가 탱크와 버펄로에게는 가장 힘들었다. 길은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더욱 가파르고 푹푹 빠지고 험했다. 3번이나 한나는 느슨하게 박힌 돌과 땅 밑에 숨겨진 나무 뿌리를 밟아 미끄러졌다. 그렇게 5, 6미터를 뒤로 밀렸었다. 줄을 잡은 탱크도 같이 미끄러졌다. 그러면 옆으로 넘어진 한나는 위에서 흘러내려온 흙을 덮어쓰고 울음소리를 냈다. 탱크도 2번 미끄러졌다. 첫 번째는 오른쪽 발이 꺾이며 쓰러지는 바람에 날카로운 돌에 무릎이 찔려 피가 흘렀다. 2번째는 완전히 대굴대굴 굴렀다. 한나 옆으로 구르면서 잡고 있던 줄을 놓아 한나와 같이 구르지는 않게 했다. 그는 10여 미터를 굴러내려간 후 흙을 뒤집어 쓰고 일어섰다.
그가 일어섰을 때 온몸은 흑투성이었고 얼굴과 손발은 찢겨져 피가 흘렀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한나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갔다. 고원을 60여 미터 남겨두고 탱크는 엔진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높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컸고 나무들이 울창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았다. 아마도 순찰기가 자기를 찾기 위해 고원을 낮게 비행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여보, 로즈, 한나하고 내가 그들을 이기고 있어. 우리가 그들을 이겨서 저 고원에 도착하는 거 정말 중요해, 여보. 해낼게. 탱크와 한나는 주위의 모든 것과 싸우며 계속해서 올라갔다. 저 높은 곳에 있는 고원, 미끄러지기 쉬운 땅, 희박한 공기, 흙과 먼지, 돌과 나무 뿌리 등 모든 것이 방해물이었다. 피와 땀이 눈에 흘러들어가 따가웠다. 한나도 마찬가지였다. 한나의 늙은 얼굴에도 상처가 나 있었다. 한나의 입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고 탱크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그들은 피부가 찢어지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지만 참고 오르고 또 올랐다. 힘은 남지 않았지만 용기를 다해 계속해서 올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고원의 초목지대까지 기어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세 사람의 헌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탱크는 그들을 본 후에야 자기가 들은 엔진 소리가 순찰기가 아니라 헬리콥터의 소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한나는 고원에 올라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탱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을 짚었고 한나는 앞다리를 꿇고 머리를 숙였다. 탱크와 한나는 불이 붙은 것 같은 가슴에 산소를 집어넣으려고 헉헉거렸다. 탱크의 어깨가 한나의 목을 스치며 둘이 엎드려 있던 바로 그 순간 그 둘은 마치 한 몸의 생명체처럼 보였다. 잠시 후 탱크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 사냥꾼들이 보였다. 그들은 한 줄로 서 있었고 햇빛이 총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안 돼. 그는 고개를 흔들며 나직이 말했다. 안 돼. 그는 약간 크게 말하며 일어섰다. 안 돼. 그는 고함치며 그들에게 걸어갔다. 가운데에 서 있는 하몬 랭포드가 말했다. 거기서 가까이 오면 쏘겠어. 눈동자는 미친 사람처럼 풀리고 어금니를 단단히 깨문 탱크는 큰 주먹을 꽉 쥐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걸어가며 고함쳤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당신에게 경고했어. 랭포드가 소리쳤다. 탱크는 계속해서 걸어갔다. 다들 쏘라고. 랭포드는 총을 어깨에 대고 조준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다. 랭포드는 총을 내리고 킹스턴과 레스터 애쉬를 미친 듯이 번갈아 바라보았다. 쏘란 말이야. 왜들 안 쏴? 당신은 왜 안 쏴? 레스터 애쉬가 물었다. 랭포드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탱크가 그의 라이플을 빼앗아 던진 뒤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겼다. 코와 입술이 동시에 터진 그는 놀란 얼굴로 뒤로 벌렁 넘어졌다. 랭포드가 넘어지자 탱크는 그레고리 킹스턴을 향했다. 잠깐 기다려. 나는 쏠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킹스턴은 자기의 진실성을 보이려고 총을 내던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탱크를 막을 수는 없었다. 탱크가 그의 복부를 세게 쳤다. 킹스턴은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며 눈알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배를 움켜잡으며 앞으로 쓰러졌다. 탱크가 세 번째 사나이를 찾았을 때 경험 많은 사냥꾼인 카우보이 레스터는 태양을 뒤로 하고 탱크를 향하고 있었다. 이 일은 쉽게 처리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어? 어떻게 하든 저 버펄로는 내 거야. 아니야, 아니야. 탱크는 머리를 흔들며 애쉬의 앞으로 다가섰다. 이봐, 나는 떠벌리기만 하는 작가나 계집애 같은 배우가 아니야. 나한테 덤비면 병원에 가게 만들 거야. 버펄로는 내 거라고. 안 돼, 안 돼! 탱크는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섰다. 마음대로 해! 레스터는 불쾌하게 말하고 총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탱크의 왼쪽 넓적다리살을 관통하며 그를 쓰러뜨렸다. 이때 20년 전에 몸에 뱄던 습관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누가 카운트를 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링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애쉬를 향해 걸어갔다. 하, 당신은 바보구만. 레스터 애쉬는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두 번째 총알은 오른쪽 넓적다리를 관통했고 탱크는 다시 쓰러졌다.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며 손으로 양쪽 상처를 잡으며 앉았다. 혹독한 고통이 엄습했다. 그는 흑흑 숨을 몰아쉬며 고통의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자 발치기에 있던 하얗고 노란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손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보았다. 그것은 야생화였다. 흰 꽃잎에 꽃술이 노란 앵초꽃이었다. 탱크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일어섰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은 레스터 애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좋아. 이번에는 무릎뼈를 쏴주지. 레스터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한나가 머리를 숙이고 돌진했다. 두꺼운 풀밭이라 발소리가 나지 않아 레스터 애쉬는 버펄로가 달려드는 것을 몰랐다. 한나의 커다란 머리가 그의 가슴을 옆에서 받았다. 레스터 애쉬의 갈비뼈가 부러지며 폐가 찌부러졌다. 한나는 머리를 잔뜩 구부린 채 그를 굴려서 고원 너머로 떨어뜨렸다. 레스터 애쉬는 나무에 3번 튕길 때까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다음부터는 밑에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조용했다. 디어필드 인디언 부족의 보안관과 부하들이 총소리를 듣고 말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그 지역의 통행을 통제한 뒤에 하몬 랭포드와 그레고리 킹스턴을 인디언 보호구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앞으로 다시는 디어필드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석방되었다. 사람들은 레스터 애쉬의 시체가 얹힌 들것을 들고 떠났다. 그의 공식적인 사인은 고원에서의 실족으로 처리되었다. 보안관은 고원 깊숙한 곳에 사는 알자다라는 디어필드 부족 주술사에게 버펄로의 처리 문제를 의논했다. 위대한 분께서 이곳에 보내셨으니 저 버펄로는 신성해. 그는 위대한 분께서 부르실 때까지 신성한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해. 보안관은 고원 끄트머리의 나무 밑에 피를 흘리며 지친 몸으로 앉아있는 탱크를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어떻게 하죠? 남자라니. 알자다가 말했다. 내 눈에는 아무 남자도 안 보여. 내게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신성한 버펄로만 보인다네. 만일 당신 눈에 뭔가가 보인다면 그건 영혼이겠지. 보안관은 고개를 흔들었다. 알자다 어르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제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알자다만이 영혼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보안관은 부하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다. 그들이 떠나자 주술사는 탱크를 부축하고 자기의 오두막으로 갔다. 네. 클라크 하워드가 쓴 마지막 버펄로 들으셨습니다. 저는 인디언에 얽힌 이야기, 책 이런 것들 어려서부터 참 좋아했는데요. 이 책에도 그 로지의 아버지 오터가 남긴 명언이 나오죠. 그 사람들한테는 다 고원이 있다. 거기서 잠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오래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 고원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정신적으로 막 영혼이 고무되는 어떤 순간 있잖아요. 전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보람차고 막 그런 어떤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보탬이 됐구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도입부에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같은 취향이니까 또 믿고 안심하고 제가 책들을 고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안자비는 추리소설 좋아하고 잔인한 스릴러도 좋아하고 하는데요. 가끔은 이런 감동적인 스릴러, 미스터리물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작가는요. 1934년생인데 어릴 때 이 사람 인생 진짜 파란만장해요. 어릴 때 아주 유명한 그런 왜 마약과 이런 데 쩔어 있는 갱스터 좀 허접한 갱스터 집안에서 태어났나 봐요. 그래 가지고 고아원에서 오래 살았고 엄마는 마약 중독으로 죽고 아빠는 왜 감옥에서 죽고 이런 친구 있죠. 고아원에서 오래 있다가 나중에 인제 얘도 뭘 잘못했는지 아니 이 작가분도 뭘 잘못했는지 소년원에 갔다가 또 할머니한테 맡겨졌는데 나이를 속여 가지고 15살에 아예 해병대에 입대를 해 버립니다. 15살에는 아마 해병 입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나이 많이 들었다고 속이고 입대를 했는데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도 인연이 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앵초꽃이라는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고 싶게 만든 마지막 버펄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알림 설정 안자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시고요. 또 나 쿠팡에서 쇼핑할 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지금 안자비 채널에 그 무슨 고런 게 영상 밑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게 쿠팡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고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물건을 사시면 안자비가 태그한 상품이 아니어도 어떤 상품을 구매하시건 고렇게 찾아가시면 안자비가 유튜브가 받는 수익금의 6%를 받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